안녕하세요. 청곡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우리가 곧 있으면 기말고사 수행평가를 보게 되는데, 기말고사 수행평가를 대비해서 선생님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붕당정치를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이 영상을 꼭 시청한 다음에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평가하게 되는 수행평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기말고사에도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니까 꼭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배웠던 붕당정치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붕당정치를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봤다면,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난 지금은 붕당정치의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아니고요. 일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조선의 붕당정치를 이해할 수 있게끔 객관적인 시각으로 벌어보려고 조금은 관점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붕당정치를 이해해야 될 텐데, 붕당정치의 첫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친구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살인이라고 불리우는 친구들입니다. 알다시피 조선은 첫 시작점부터 새로운 나라를 꿈꿨던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고려 왕조 유지를 원했던 온건파 신진사대부로 나눠서 대립을 하다가 결국 이성계와 정조전을 필두로 한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새로운 나라 조선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은 조선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후학을 양성하거나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게 되자 이 지방에 있던 친구들이 조정의 부름을 받고 중앙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고이면서 공을 세웠던 고인물들이었던 훈구 세력이 권력을 얻게 되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 때 본격적으로 사대부 출입, 사대부의 숲이라고 불리우는 살인 세력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살인은 본인들은 왕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사익이 아닌 공론을 중심으로 정치를 펴는 인물들이라고 여겼고, 바른 소리, 바른 길로 왕을 이끌기 위해 노력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훈구 세력에 찍히게 되었고, 4차례의 사회를 겪은 다음 선조 시기가 되자 이제 본격적으로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대로 살인이 유지가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살인은 몇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붕당이라고 부르기로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붕당은 정의를 내려보자면 같은 스승을 모시는 성리학자들의 정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정당과 차이점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들은 어떻다? 성리학자들이었습니다. 성리학을 공부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성리학을 가르쳐준 스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과거 시험을 통과해서 직접 주정에 나아갔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는 정당의 역할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소 독특한 형태의 정치 세력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기존의 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정치적 목적이 앞섰다면 우리의 붕당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학파적 성격과 정치를 담당하는 정파적 성격이 결합된 독특한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붕당을 기본으로 해서 그들만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정치를 우리는 붕당 정치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붕당 정치는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익이 아닙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공공의 여론, 공론을 중심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학문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상호 비판하는 무엇이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공존의 정치를 우리는 붕당 정치라고 정의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붕당 정치가 어떻게 조선이란 나라에서 꽃을 피웠는지를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곧 있으면 맞이하게 될 수행평가에서는요, 이 붕당이 나누어졌던 그 계기를 중요한 포인트로 수행평가에 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어떻게 살인이 분화해서 어떤 역사와 어떤 정치를 만들어갔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1575년 처음으로 붕당이 발생했다라고 하여 을해강론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을해강론은 무엇이냐? 자, 살인들 하면
빼면 빼놓을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이조전랑이라는 자리입니다. 이조전랑은 오품의 이조정랑과 육품의 이조좌랑으로 만들어진 자리인데 문제는 비록 등급은 관직의 등급은 낮을지언정 이들이 맡았던 역할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점입니다. 크게 두 가지 특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 가장 맑은 자리로서 모든 관리들이 가고 싶어 하는 최고의 자리. 자,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을 묶어서 3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3사의 관리를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게다가 하나 더, 임기를 마치고 승진을 했을 때 자기 후임자를 직접 선발하고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자리만 차지한다면 본인과 같은 뜻과 같은 스승을 모신 사람들을 계속해서 조정의 한 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 김효원이라는 사람과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이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높은 자리, 이조전랑 자리에 추천을 받자 대뜸 심의겸이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내가 젊은 시절 명종 때를 주름잡았던 권력가였던 왕의 외척 윤원영의 집에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사랑방에 이 김효원이가 앉아있더라. 내가 보기에 권력자의 사랑방에 앉아있던 이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맑은 자리 이조전랑에 가는 것이 맞냐? 라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결국 김효원은 물을 먹게 됩니다. 허나 2년의 시간 뒤에 다시 김효원이 이조전랑 자리에 올랐고요. 훌륭히 2년 동안의 임무를 수행한 다음에 후임자를 뽑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에게 태클을 걸었던 심의겸의 동생 심겸이라는 사람이 이조전랑 자리에 추천을 받은 겁니다. 그러자 김효원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이 심씨 집안은 명종 비의 가문으로서 외척 가문이었다. 외척 가문에게 이 좋은 자리를 주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면서 태클을 걸게 됩니다. 자, 기분이 상했던 김효원과 심의겸은 갈등을 겪게 되었고요. 자, 김효원을 지지하는 사람과 심의겸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살인이 정확히 딱 하고 양분이 됩니다. 자, 김효원의 집이 서울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건촌동에 위치해 있어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동인이라고 불렀고요. 반면에 심의겸의 집이 서울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했던 정릉방에 있어서 그들을 서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례당론이라는 사건을 겪으면서 조선에는 동인과 서인이라는 두 개의 붕당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붕당의 출현이라고도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붕당이 나눠진 상태에서 나이 먹고 힘을 잃어버린 남아있는 홍구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두고 이 두 세력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맞붙게 되었습니다. 자, 비교적 어렸던 사활을 겪지 않았던 신진사림이었던 동인은 홍구 처리를 강경하게 주장한 반면 자, 오랫동안 조정에 있던 기성살인인 서인 입장에서는 이미 4차례의 사회를 직접 봐왔기 때문에 홍구는 위험한 존재이다. 따라서 강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그들의 목숨을 살리는 쪽으로 온건하게 나가자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양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권력은 동인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가 써있죠? 이 학파적 성격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학문적 승으로 동인은 이왕과 조식을, 서인은 이이와 성원의 계통을 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 권력을 잡은 동인 내부에서 재밌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이이의 수제자이자 1등 제자였지만 이이가 죽자 이이를 배신하고 서인에서 동인으로 갈아탄 박쥐 같은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나 선조는 사람 보는 눈은 정확했기 때문에 자꾸 정여립이 걸린 겁니다. 좀 이상한 아이다. 그래서 끝내 높은 관직을 이 친구에게 주지 않았고 토라진 정여립이 고향인 전라도로 가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대동계라는 집단을 만들고 군사훈련을 시키자 이것을 좋은 기회로 봤던 서인이 대대적인 공격을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가 반란을 모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서인, 특히 정철이라는 사람의 강력한 공격으로 정여립이 속해 있던 동인 세력이 몰락하고 누가 권력을 잡는? 서인이 권력을 잡는 정여립 모반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권력을 그냥 빼앗길 일이 없었던 동인은
자, 동인의 이산해, 유성룡과 서인의 정철이 모여서 선조가 왕이 되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자를 책봉하지 않자 여기에 불안감을 느끼고 가장 총명했고 각광받았던 광해군을 셋이 동시에 세자로 책봉할 것을 건의하기로 약속을 했으나 막상 당일이 되자 이산해는 몸이 아프다고 나오지 않고 유성룡은 입을 꾹 다물게 되면서 서인 정철 홍자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조의 마음에는 광해군보다는 본인이 사랑했던 인빈 김씨의 아들이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걸 캐치하지 못했던 서인은 큰 역풍을 맞고 몰락하고 동인이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남겨진 서인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두고 또다시 동인 내부에서 붕당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조식의 영향을 받아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지식이었던 북인 세력 같은 경우에는 서인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강경하게 처리할 것을 주장했고요. 반면에 남인 같은 경우에는 이왕의 합통을 이었고 유성룡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 그럴 수 없다. 같은 붕당이기 때문에 서인 처리를 온건하게 주장하자라고 대립하게 됩니다. 물론 권력은 누굴 향해서? 북인을 향해서 갔지만요. 자, 그러던 중 선조의 시간이 끝나가고요. 이제 광해군의 시간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선조입니다. 선조. 그리고 선조가 도망갔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인간적인 잘못이 있다라면 본인의 컴플렉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본인보다 꽤 많이 나이가 어린 새로운 부인 임목 대비를 드리게 되면서 이제 적통의 정식 왕비에서 자식이 태어나고 맙니다. 그 자식의 이름이 바로 영창대군이겠죠. 광해군 입장에서는 임진왜란 때 세자 직책을 맡으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놨는데 아버지께서 또 영창대군을 만들어 버리시니 본인의 입지가 굉장히 불안정했을 겁니다. 그러자 권력을 등에 업은 유영경이라는 사람이 거듭 영창대군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이야말로 적자이기 때문에 왕비의 아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왕으로 몰아야 된다. 반면에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정인홍 같은 사람은 임진왜란 때 우리와 함께 싸웠던 사람은 세자, 광해군뿐이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선을 지탱했던 사람도 광해군이었기 때문에 광해군이 정식으로 왕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북인이 대북과 소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소북이라는 것은 유영명을 중심으로 한 집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붕당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북의 이름은 지워버리고 이 정인홍이 올린 상소문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광해군이 성공적으로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광해군에게 빚을 지고 있던 정인홍에게 빚을 지고 있던 광해군이지만 자, 처음 광해군의 모습은요, 선생님이 꿈꿔왔던 붕당 정책 그 모습 자체였습니다. 모든 붕당을 한데 끌어모은 붕당 통합 정치가 벌어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게 이어지던 붕당 통합 정치는 3년의 시간을 끝으로 완벽한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 바로 이 정인홍이 벌였던 이 회퇴 변척이라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자, 항상 이야기하지만 학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스승을 최고의 명예죠. 성균관 내부에는 문묘라는 성리학의 선현들, 유명한 사람들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는데 이 문묘에 우리 스승들을 올리는 것을 문묘종사라고 부르는데 하필 이 문묘종사 때 5명의 인물을 추천했는데 뭐 조광조라든지 뭐 정여창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추천했는데 마지막 2사람이 걸린 겁니다. 앞에 3사람은 붕당이 발생하기 전의 인물이었다면 뒤에 2사람은 붕당이 발생한 이후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서인들의 학문적 스승 회제라고 불렸던 이언적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너무나 유명하죠. 자, 퇴계 이왕 되겠습니다. 남인의 학문적 스승이었죠. 그런데 정인홍이 보기에 우리의 스승 조식은 이 문묘종사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 양심을 품고 정인홍이 회제와 퇴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서 큰 논란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광해군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 갈등을 잘 봉합했다라면 광해군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광해군이 진 마음의 빚 때문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벌어지자 성균관에 있는 유생들이 정인홍의 이름이 적힌 유생 명부, 성략자 명부인 청금농에서 정인홍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큰 상처를 받은 정인홍을 다독이기 위해서 광해군이 그 이름을 지은 유생을 찾아 처벌하자 광해군에게 희망을 걸었던 서인과 남인이 결국에는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대북의 독주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북은 광해군의 눈과 귀가 되지는 못한 채 그 눈과 귀를 막은 채 점점 더 광해군을 궁지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광해군의 시간은 이 두 개의 사건, 특히나 폐모살제라고 불렸던 새어머니지만 인목대비를 유폐하고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죽였다는 이유, 그리고 중립외교라고 불렀죠. 선생님이 성략자들의 명분이었던 제주 지은을 저버린 채 오랑캐에게 투항했다라는 이 두 가지를 명분 삼아서 인조 반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조 반정은 그야말로 더러운 욕망들을 지닌 세 개의 세력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하나의 쿠데타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왕이 되고 싶었던 능양군, 권력을 잡고 싶었던 서인, 아들과 아빠의 복수를 하고 싶었던 인목대비의 콜라보레이션이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 광해군은 자리에서 쫓겨나고 인조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인 입장에서 인조란 사람은 존경해야 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할 왕이 아니라 권력을 탐하고 권력을 찾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던 동료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서인들은 인조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권력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겠으니 왕비는 무조건 서인 가문에서 배출할 것, 물실국혼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혼인을 잊지 말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우리의 학문적 스승을 인정해달라. 공론을 만드는 살림이라는 존재를 높이 써달라. 마지막 세 번째, 중립외교의 명분이었죠. 이들을 파괴하는 명나라를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를 배척해라. 요 세 가지를 약속하고 이제부터는 서인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미 대국의 독주로 정치가 망가진 걸 보았던 서인은 이때로 돌아가서 공존을 위해서 누구를? 서인이 주도한 가운데서 남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조정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인조하에서 서인과 남인이 존재하는 가운데 현종 때는 예속 논쟁이 발생합니다. 자, 자이 대비 조씨가 상복을 몇 년 입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법이야말로 붕당들의 정체성이자 아이덴티티였습니다. 어떤 지향점을 가지느냐. 서인은 왕과 우리는 동급이다.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예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남인은 뭔 소리냐. 권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왕에게 아부를 좀 했겠죠. 왕실의 예법은 절대로 사대부와 서민들과는 다르다라는 이 남인의 주장을 이 왕절의 부동서서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자, 1차 예송은 기의 예송인데요. 서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왜냐? 경국대전에는 왕이 죽었을 경우에는 왕실의 큰 어른, 즉 왕의 새 어머니든 어머니는 1년만 입어도 괜찮다라고 써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인 예송부터는 달랐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며느리가 입는 기간이 달랐기 때문이거든요. 자, 효종비가 죽었을 때 서인은 9개월만 입자. 왜냐?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효종이. 반면에 남인은 왕이 된 순간 첫째와 다름없다 하면서 1년을 주장했습니다. 결론은 남인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숙종 때가 펼쳐지게 되자 이때는 우리가 공부했던 붕당 정치의 종말이자 끝입니다. 바로 붕당 정치가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변질됐다는 말은 결국 뭐다? 더 이상 공존을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숙종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붕당의 모든 권력을 몰아주면서 국면을 전환했다. 황국정치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처음에는 남인의 미숙함과 군사력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경신왕국이 벌어졌고요.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인 내부에서 우리가 남을 모함하고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까지 권력을 잡아야 되는가? 라는 의구심에 따라서 맑았던 젊은이들 중심으로 한 토론과 아니다, 너희들이 권력을 잃어보았느냐? 권력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손에 피를 묻히고 거짓을 고해서라도 권력을 잡아야 한다라는 노론을 중심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자, 토론의 대표주자는 윤증, 토론의 대표주자는 송시열 되겠습니다. 그들은 남인철이의 강경, 죽여버리자. 그리고 토론 같은 경우에는 남인철이의 옹건을 주장하면서 분화가 되었습니다. 자, 기사왕 같은 경우에는 장희빈이라는 희대의 판무파탈이 등장을 해서 속중의 마음을 이렇게 감아버리게 되면서 남인이 승리하게 되었고요. 마지막 갑술왕국에서는 자, 영조의 엄마였던 무술이 최씨를 이용해서 다시금 서인이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인이 최종 승자처럼 보이겠지만요. 그들로 인해서 시끄러웠던 조정을 타파하고자 이 이후의 시간은 누구의 시대입니까? 바로 탕평정치의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조의 완론탕평 그리고 정조의 줄론탕평을 둘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열심히 배워왔던 붕당 정치를 한번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총정리로 권력의 이동 순을 보자면 가장 먼저 권력을 잡은 것은 이 동인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권력이 서인과 동인을 건너뛰게 되면서 북인 쪽으로 권력이 갔었고요. 그렇죠. 잘 따라가 보시면 그러다가 다시는 이렇게 대북에게 권력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곧이어서 인조 반정을 통해서 서인이 권력을 잡았고요. 최종 예송에서는 이 남인이 승리를 거뒀지만 세 차례의 황국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서인 중에서도 노론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우리 이제는 학교에서 수업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